식사 다 하셨죠? 식사, 네, 예. 일단은, 그러면은 한번, 네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뭐랄까, 실습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들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도 뭐 어떻게 구성됐다. 그게 지금 이제 그냥 비어있는 가상머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미리 학습을 해 보셔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조금 이론적인 내용인 거긴 한데, 근데 요거를 기본을 토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쿠버네티스에서 뭐 이것저것 만져보시다 보면은 아마 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지루하더라도 일단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요번 4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각 주에 이제 어떤 걸 할지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쿠버네티스 기초, 스터디 시간은 최대 2시간까지 할 건데요.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정도 하면은 어, 전반적인 내용은 한번 훑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좀 더 걸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 오늘 그럼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이제 컨테이너랑 쿠버네티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 사실 컨테이너만 해도 엄청 많이 할 게 있고, 저도 사실 컨테이너는 아직 뭐 되게 깊이 있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컨테이너랑 쿠버네티스가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에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이 컴포넌트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어떤 운영이라든지 혹은 실제 뭐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업무에서 이제 뭐 트러블 슈팅 같은 거를 하기에 되게 좋아지거든요. 이게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배포 방식 소개라고 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크게 이제 간략하게 미리 말씀드리면 쿠브 ADM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쿠브 스프레이, 저희가 지금 이제 그 고객사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클러스터 API라고 하는, 제가 맨날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방식하고, 그렇게 3가지 정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아마 오늘 과정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주, 3주, 4주는 일단은 이렇게 계획은 잡아봤어요. 2주차에 직접 쿠브 ADM하고 쿠브 스프레이를 가지고 클러스터를 한번 직접 구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배포된 클러스터를 이렇게 좀 뜯어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각종, 리눅스는 다 파일이니까요. 그래서 파일의, 상태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주차에는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런타임이라고 해서 실제 쿠버네티스에서 컨테이너를 구동시키는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걔가 이제,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 컨테이너 D를 이제 넣은 이유는, 내부적으로 시스템 매니지먼트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요것도 많이 만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컨테이너 런타임에 대해서도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4주차에는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NI라고 줄여서 많이 이야기하는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쿠버네티스에서는 그 노드와 노드 사이를 오가는 그 네트워크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고객사에 지금 채택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CNI 중에 이제 실리움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도대체 뭔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쿠버네티스에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 파드라고 하는 애를 노출할 때 쓰는 서비스의 타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어 DNS 요 개념도 좀 이해를 하시면 아마 개발하시고 하실 때 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스토리지에 관한 내용들도 조금
봐야 될 것들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로드 밸런서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더 부가적으로 봐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어, 그거를 다 하기에는 좀 아마 시간도 좀 부족할 것 같고, 다들 업무도 바쁘실 것 같아가지고, 요 정도 하고, 한 번 더 한다면은 이제 스토리지 정도는 이야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요거 링크 한번 눌러보시면 제가 구글 시트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 같이 한번 볼게요. 네.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저희 가나다 순으로 이름에 따라서 그 사용자 번호를 좀 붙여놨어요. 제가 이제 요거를 왜 붙여놨냐면, 어, 잠시만요. V센터는 굳이 뭐 접속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네, 여기 보여드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쿠브 클래스라고 해서 이렇게 번호를 제가 다 이렇게 해서 VM을 7대씩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양은 뭐 그냥 2코어 4기가 되게 그냥 실습용 수준으로 만들어 놨고, 요거를 이제 각자 번호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직접 여기 와서 하시는 거 아니고 SSH로 붙어서 하실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각자 V센터 아이디 뭐 요렇게 있고 이제 번호들. 이 번호가 이제 각자 그 접근하실 그 가상 머신의 IP에 여기 N에 들어가는 요게 이제 10번이면은 1, 20번이면은 2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컨트롤 플레인 1번에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신정수 님 같은 경우는 40을 받으셨으니까 19168 104에 41로 SSH 접근을 하시면은 컨트롤 1번에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47로 접근하시면은 앤서블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쿠브 스프레이 배포용 그 VM에 또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사용자 아이디는 루트고요. 비밀번호는 쿠브123 느낌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OS는 로키 리눅스 10으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한번 배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제가 단톡방에 보내드린 저희 그 간편 사용자 가이드, 요거는 그냥 잠깐 한번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혹시 여기까지, 잘 좀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이 실습 환경 구성에 대해서? 없으면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이제 그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거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20억이라고 하는 요 숫자, 요거 이제 쿠버네티스가 뭐냐, 왜 필요하냐, 그냥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냥 좀, 뭐랄까, 그냥 외부적인 그런 이야기죠. 20억이라고 하는 게 이게 2014년 기준으로 구글이 매주 배포하던 컨테이너의 개수입니다. 지금은 더 많겠죠. 어마어마하겠죠. 이미 10년도 더 전에 구글은 컨테이너를 이만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사람이 다 사실 다루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보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써봤더니 되게 괜찮더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한 것이 바로 쿠버네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 간략하게 설명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가상머신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컨테이너를. 그래서 컨테이너를 가상머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좀 다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컨테이너는 OS 레벨에서 봤을 땐 결국에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VM은 실제로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거 위에 이제 독립적으로 또 커널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물론 하이퍼바이저 입장에서는 걔도 프로세스겠지만 어쨌든 VM은 그래 독립된 공간을 완전하게 가지는 애라고 하면은, 리눅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이점이, 어쨌든 커널은 공유를 합니다. 커널은 공유를 하는 대신에 프로세스를 좀 격리해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C그룹, 네임스페이스, 체인지 루트 요 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이 리눅스 컨테이너라고 하는 애를 이제 만듭니다. 이게 이제 도커가 등장하면서 되게 각광을 받았죠. 그 전까지도 물론 컨테이너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도커가 이걸 좀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둔 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커랑 컨테이너랑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컨테이너를 구동시켜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도커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사실 여기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 C그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특징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리눅스에서 그 CPU나 메모리, 뭐 네트워크 같은 어떤 그런 그 컴퓨팅 자원이라고 하죠. 그런 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애인데, 이 C그룹이 되게 엄격하게 자원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실제 운영 같은 걸 해보시다 보면 그 파드라고 하는 그 컨테이너를 감싸는 애가 있는데, 걔에다가 CPU 사용량, 뭐 메모리 사용량 이런 거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주게 되면은 이 C그룹이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그 컨테이너는 해당 범위 내에서 자원을 쓸 수 있게 딱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다른 점이, 제가 하둡은 잘 모르지만 하둡에 뭐 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스케줄러가 있다 하더라고요. 걔는 조금 그 자원을 좀 유연하게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 C그룹이라고 하는 애는 근본적으로 이게 좀 다릅니다. 자원을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예전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좀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일단은 운영할 때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가져가시면 좋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어디야, 유튜브에서 그 도커 없이 컨테이너 뭐 실행하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한 3년쯤 전인가 그 카카오의 약간 시니어 엔지니어 분 한 분이 한 3시간 정도 그 도커 없이 그냥 리눅스에서 정말 컨테이너 만드는 거를 이렇게 쭉 핸즈온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은 컨테이너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런 컨테이너를 구동시키는 런타임, 아까 도커 말씀드렸죠. 그래서 컨테이너 런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도커가 컨테이너 런타임이기도 하면서 얘는 또 그것보다는 약간 더 상위에 그냥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애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컨테이너를 구동하는 거는 뭐 컨테이너 D, 그 다음에 뭐 CRIO, 크리오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뭐 그 다음에 로켓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많이 내부에서 쓰시는 게 뭐 파드맨 이런 것도 있죠. 파드맨 같은 경우도 약간 도커랑 비슷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용자에게 어떤 명령어나 이런 세트를 제공하면서 이제 실제 컨테이너로 구동시키는 거고, 도커의 컨테이너 엔진으로서 아마 컨테이너 D가 쓰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도커를 설치하는 이런 그 과정들을 보면 컨테이너 D를 설치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D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쿠버네티스에서 실제 컨테이너 런타임으로 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쿠버네티스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한 4, 5년 전쯤에 그 쿠버네티스가 컨테이너 런타임으로 도커를 쓰다가 그거를 지원을 종료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도커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의 그 런타임을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쓰다 보니까는 뭔가 다른 컨테이너 런타임이랑 호환도 안 되고 해가지고 도커 진영에서
이 OCI라고 해서 오픈 컨테이너 이니시에이티브라고 하는 어떤 약속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컨테이너 런타임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시작을 한 게 바로 도커에서는 컨테이너 D를 만들었고, 제가 알기로 로켓이 레드햇 계열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CRIO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에서는 CRI라고 해서 컨테이너 런타임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쿠버네티스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컨테이너 런타임이라고 하면은 우리 쿠버네티스와 호환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규약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진영에서는 이 쿠버네티스에 맞도록 또 그렇게, 그래서 사실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컨테이너 D는 이 OCI의 이 약속과 그 다음에 CRIO 약속을 동시에 지키고 있는 컨테이너 런타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쿠버네티스에서 컨테이너 런타임을 선택할 때는 이제 컨테이너 D를 쓸 수도 있고 CRIO나 로켓 이런 걸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제가 뭐 어디 뭐 교육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컨테이너 런타임을 CRIO로 쓰는 경우도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 컨테이너 런타임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매니지먼트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저희가 최초에 이야기하기로 구글이 뭐 이미 10년도 더 전에 이제 일주일에 한 20억 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배포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듯이 많은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MSA 뭐 이런 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컨테이너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졌는데, 그게 바로 쿠버네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외에도 뭐 도커 스웜, 그 다음에 아파치 메소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애들이 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뭐 언제부턴가 그런 애들 이야기가 쏙 들어가고, 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표준은 사실 쿠버네티스로 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간혹 좀 소규모 환경에서는 도커 컴포즈 같은 거를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커 컴포즈가 그냥 컨테이너 한 두세 개, 뭐 네 개, 뭐 이 정도를 이렇게 소규모로 띄운 데 사용을 하는 그런 거 정도가 되고, 저희처럼 좀 큰 규모에서는 좀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클러스터링 된 환경에서 좀 쓰려고 하면은 쿠버네티스가 어쩔 수 없이 필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뭐 프로젝트, 아까 제가 살짝 설명드린 구글이 뭐 보그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해서, 그래서 이걸 2014년 6월에 공개를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CNCF에서 지금은 쿠버네티스를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CNCF에 보면은 쿠버네티스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쿠버네티스와 관련된, 혹은 뭐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오픈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좀 뭐 그냥 관심이 있으면 제가 요거 화면을, 구글의 CNCF 랜드스케이프라고 이렇게 쳐보시면은 네,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뭐 이 클라우드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오픈 소스들 쫙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여기 뭐 좀 볼만한 게 뭐 아르고 CD 뭐 이런 거, 플럭스, 요것도 CI/CD 툴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등급이 있는데 CNCF 그래듀에이티드라고 되면은 요거는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써도 문제 없다라고 CNCF에서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은 이제 요 프로젝트 주목할 만한데 해서 이제 후원하고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스테이지도 올라왔네요. 저 요게 좀 관심이 있는 앤데, 어쨌든 쿠버트, 요거는 이제 쿠버네티스 위에서 가상머신 실행하게 해주는 그런 애고, 이게 좀 많이 바뀌었네요. 저도 최근에 안 들어와 봤는데, 그 다음에, 뭐, 볼케이노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뭐, 이스티오, 이런 것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실리움, 네, 실리움도 CNCF 그래듀에이티드 등급을 받았습니다. 요것도 CNI 중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컨테이너 런타임에 봤었던 이런 애들 보이시죠? 로켓은 안 보이네요. 이제 없어졌나? 뭐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쭉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거는 이제 플랫폼 팀인 제가 더 봐야 되겠지만 여러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조합을 해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로 다시 돌아가서 네, 그러면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쿠버네티스의 어떤 뭐랄까 특징들,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좋은 말만 많이 써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제일 좋은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게 이제 쿠버네티스 컴포넌트인데요. 아마 요 그림은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 그림은.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여러 모듈들에 대한 아키텍처인데요. 쿠버네티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클러스터링 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대의 노드들, 물론 한 대의 서버를 가지고 물론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대의 서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의 머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노드라고 하는 애들은 이제 워커 노드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로 컨테이너들이 구동이 되는 그러니까 워크로드 컨테이너들이 구동되는 곳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아까 가상머신 보시면은 제가 요거 그림 보시면은 지금 컨트롤 플레인을 제가 세대 이거 1, 2, 3인데 워커 1, 2, 3 이렇게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 세대가 서로 클러스터링 돼서 머리 역할을 하고 워커 노드는 이제 여러 개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 대만 있을 수도 있고 10대, 20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구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는 한 대로 구성을 해도 되는데 보통 엔터프라이즈급에서는 3대 이상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5대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홀수 대수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7대는 잘 권장하지 않아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컨트롤 플레인들끼리 그 동기화하고 통신하는데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최대 5대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3대짜리 구성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각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컨트롤 플레인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쿠브 API 서버라고 하는 거랑 etcd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입니다. 쿠브 API 서버는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kubectl 명령어를 날리면 그 명령어가 이제 수신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령어로 kubectl이라고 치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그 HTTPS 서버에다가 HTTP 요청을 그냥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것도 제가 이것도 아주 감명 깊게 본 블로그 중에 하나인데 요 커피고래라고 하는 분이 작성한 게 있거든요.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는 잘 모릅니다. 얼굴도 뵌 적도 없고. 근데 이미 한 4, 5년 전에 실제 이 쿠버네티스 API 서버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인증서라든지 그런 건 뭐고 설명을 정말 잘 해놔가지고 요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아마 쿠버네티스를 이해하시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사용자가 됐든 쿠버네티스의 여러 컴포넌트들이 됐든 이 쿠버네티스에서 우리가 뭔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엔드포인트는 사실 쿠브 API 서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PI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컨트롤 플레인 노드를 3대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HA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etcd라고 하는 애는 이제 쿠버네티스에 있는 모든 정보를 키밸류 형식으로 분산해서 저장하는 그런 분산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CNCF 랜드스케이프에 보면 etcd도 그래듀에이티드 등급으로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etcd 자체는 그냥 키밸류 저장소, 분산 저장소인데 이거를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etcd는 결국에 이제 어떤 아키텍처로 되어 있냐면 얘가 라프트 알고리즘 뭐 이런 걸 사용을 하는데 리더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 애들은 팔로워로 이제 싱크만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etcd에 그러니까 쿠브 API 서버에 어떤 요청이 들어와서 새로운 그 키밸류 업데이트가 일어나면은 리더가 먼저 이걸 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주변 팔로워에게 전파를 해가지고 팔로워들이 그 정족수를 만족하는 수만큼 기록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기록이 된 걸로 그런 식으로 얘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etcd 서버의 클러스터링이 깨지면 이제 더 이상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etcd 서버를 백업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복구하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사실 좀 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구현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그냥 POC 할 때는 간략하게 그냥 크론 잡으로 돌리는 걸 하나 만들어 놨는데 되게 저는 그게 부족하다고 봐서 좀 요거는 저희가 진짜 한번 좀 고심을 해봐야 된다. etcd 백업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에 있는 이 두 가지 요소 말고 그 다음에 쿠브 스케줄러와 쿠브 컨트롤러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쿠브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파드에 이제 어떤 노드에 어떤 리소스를 생성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쿠브 스케줄러라고 하는 애는 실제 노드들의 상태를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다가 API 서버로부터 어떤 작업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작업이 배치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노드를 찾아가지고 실제 파드를 배치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쿠브 컨트롤러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쿠버네티스에 보면 여러 가지 컨트롤러가 있거든요. 그 컨트롤러를 관리하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애가 돌아가는 걸 이렇게 쭉 보면은 실제로는 이 컨트롤러와 그러니까 지금 컨트롤러 매니저 말고요. 컨트롤러와 이 스케줄러가 서로 잘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실제 워크로드들을 좀 배치를 하고 고가용성을 확보한다던가 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는 사실 상관없는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쿠버네티스 공식 이미지거든요. 제가 요거 가져온 게.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실제로 쿠버네티스가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돌아갈 거를 산정하고 만들었어요. 저희 같은 온프레미스 환경도 물론 뭐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클라우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쿠버네티스 입장에서 뭐 노드가 늘어나야 된다든지 아니면 로드 밸런서를 생성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외부 PV를 요청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실제 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API랑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뭐 AWS에 만약에 올라가는 쿠버네티스라면은 이 AWS와 관련된 그런 모듈들이 이 쿠브 컨트롤러 매니저를 통해서 컨트롤 받겠죠. 그리고 뭐 OCI라고 하는 오라클 클라우드나 뭐 GCP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API 서버하고 etcd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드들로 한번 가볼게요. 노드에서는 사실 이 쿠블렛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쿠블렛이 프로세스로 떠 있습니다. 실제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에서 쿠블렛 해보시면은 프로세스로 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쿠블렛은 뭘 하느냐? 쿠브 API 서버랑 통신을 하는 앤데 이 노드에 저는 이거 표현을 지방자치단체장 정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API 서버에서부터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 요청을 수행한다던가 혹은 거꾸로 이 노드의 어떤 상태를 API 서버에 보고한다던가 이런 역할을 하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쿠브 프록시 요거는 이제
요즘에는 좀 덜 쓰이는 추세? 실리움이 워낙 좀 뜨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제, 쿠버네티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실제,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한다던가, 그러니까 파드들의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한다던가, 뭐 어떤 접근 상태를 제어한다던가, 이런 작업을, 실제로 하게 되는데, 요게 얘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저기 방화벽 스타일로 이런 라우팅 정보를 이 라인으로 쭉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내부에 노드 내부에 파드가 많아지고 서비스가 많아지고 하게 되면은 그 관련 이제 라우팅 정보들이 쫙 선형적으로 쭉 배치가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많이 워크로드가 늘어나면은 얘가 성능이 되게 안 나온다는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뭐 시간 복잡도가 뭐 N이라 그러던가. 뭐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에서도 요 쿠브 프록시 방식을 그렇게 방화벽 스타일로 쭉 가는 선형적인 방식이 아니라 IPVS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해시로 해가지고 하는 방식을 또 사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예 이거를 걷어내고 그 커널 레벨에서 라우팅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실리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없는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컨테이너 런타임. 이 컨테이너 런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노드에 사실 떠 있거든요. 모든 노드에 떠 있는데 얘가 이제 실제로 쿠블렛에서 어떤 그 컨테이너를 만들라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 컨테이너 런타임이 실제로는 컨테이너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얘네들이 쿠버네티스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고 사실 요 핵심 컴포넌트들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도 쿠버네티스가 어떤 식으로 동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웬만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쿠버네티스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요런 이제 오브젝트 이 모듈들 말고 실제 쿠버네티스에 생성되는 오브젝트 요소들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뭐 이 야물 파일 써서 이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고, 쿠버네티스는 그리고 약간 좀 특이한 성질이 있는 게 좀 선언적인 그런 상태를 가지고 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뭐 서버에서 쉘 작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선언적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상태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다가 던져주면 쿠버네티스는 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거 노력을 앞서 말씀드린 이 컨트롤 플레인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계속 그걸 하고, 만약에 뭐 파드를 내가 10개를 생성하기를 원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뭐 4개가 됐다. 그러면은 나머지 6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선언적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뭐 파드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파드라고 하는 거는 컨테이너를 랩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드라고 하는 게 근데 컨테이너의 껍데기가 되고, 컨테이너를 이제 파드 안에 1개 이상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개, 3개짜리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는 파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파드 하나에 컨테이너를 하나 집어넣는 방식으로 많이 만들고요. 실제 컨테이너의 야물 예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스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요게 이제 요 하나의 컨테이너를 이제 지칭하는 여기 이렇게 요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이제 컨테이너고, 하나 더 만들려면은 또 다시 네임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하나 더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드가 되게 조금 이 파드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하게 돼서 되게 좋아진 점이 있는데, 도커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사용해 보면 도커 컨테이너도 실제로 IP를 하나 할당을 받거든요. 근데 파드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면은 컨테이너 여러 개를 하나의 IP 주소로 묶을 수가 있어요. 파드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들끼리 볼륨을 공유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정 컨테이너를 다른 어떤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어떤 컨테이너의 집합체라는 개념으로 파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드 생성 과정을 좀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그 모듈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요거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사용자가 뭐 명령어가 됐든 뭐 야물 파일이 됐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API 서버에다가 파드를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요청이 왔다는 거를 etcd에다가 이제 그 파드에 대한 요청을 기록을 해요. 그럼 etcd는 이제 기록이 완료가 되면, 근데 이게 이제 완료가 됐다는 게 아까 그 컨트롤 플레인이 3개면은 정족수 2개 이상이 이제 그 기록이 됐다라는 보고를 받으면 리더가 API 서버한테 지금 기록이 완료됐다, 정족수가 다 찼다라고 보냅니다. 그럼 그 응답을 받은 API 서버가 다시 이제 아까 그 스케줄러, 그 쿠브 스케줄러 있죠? 쿠브 스케줄러한테 또 요청을 해요. 새로운 파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에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스케줄러는 실제 워커 노드들 자기가 이제 스케줄링 할 수 있는 곳에다가 계속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노드가 지금 자원이 여유가 있네, 혹은 뭐 CPU가 만약에 뭐 10개짜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노드를 아무리 살펴봐도 10개를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거꾸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드를 스케줄링 할 곳이 있으면 어디에 스케줄링 할 수 있다라고 돌려줄 것이고, 만약에 스케줄링 할 데가 없다라고 하면은 스케줄링 할 데 없는데요 라고 API 서버한테 돌려줍니다. 그럼 만약에 없다고 하면 다시 그게 일정 시간에 한 번씩 스케줄러한테 계속 물어봐요, 쿠버네티스는. 왜냐면 아까 선언적이라고 했잖아요. 사용자가 원하는 상태를 던졌으면 그거가 될 때까지 계속 쿠버네티스 서버는 재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파드 상태 보면은 펜딩에서 재시작 횟수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그런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성공적으로 어디에 이제 스케줄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인딩이 됐다고 하면 다시 이제 스케줄러가 그걸 응답을 해주고, 그럼 API 서버는 다시 그 내용을 그 아까 요청 들어왔던 파드를 어떤 서버에 배치를 할 거다, 스케줄러가 어디에 배치를 할 거다라고 답변을 줬어라고 또 etc에다가 기록을 해둬요. 그러면 etcd는 이제 기록을 완료하면 다시 API 서버에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API 서버는 스케줄러한테 이제 어디에 배치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받았죠. 그러면은 실제 그 배치해야 될 서버 노드, 워커 노드의 쿠블렛이랑 통신을 해요. 그래서 통신을 해가지고 야 이거 만들어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쿠블렛은 자기 밑에 이제 컨테이너 런타임, 아까 뭐 컨테이너 D, CRIO 뭐 이런 거 있다고 했죠. 걔네들한테 실제로 컨테이너를 만들라라고 지시를 해요. 그럼 컨테이너 런타임은 또 보면은 이게 뭐 고수준 컨테이너 런타임, 뭐 저수준 컨테이너 런타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컨테이너 런타임은 또 뒤에를 보면 뭐 런C 뭐 이런 걸로 돌아갑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파드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면 파드가 이제 만들어지면 컨테이너가 만들어지면 그럼 쿠블렛은 이제 그거를 감싸서 파드 형태로 이제 만들어낼 거고, 제대로 이게 만들어지면은 다시 API 서버한테 제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응답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면 안 만들어졌는데요 라고 또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API 서버가 안 만들어졌는데요, 만들어. 또 여기에서 펜딩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실제로 그 펜딩 메시지 저희가 나중에 실습에서 보시겠습니다만 kubectl describe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보면은 자원이 없어서 지금 펜딩 상태예요라고 답을 하기도 하고, 스케줄링 할 위치가 없다고 막 펜딩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상황인지 에러 메시지를 우리가 잘 봐야 트러블 슈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제대로 그래서 바인딩이 되면은 그 상태를 다시 API 서버는 etcd에 써요. etcd가 많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파드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쓰고, 그거 다 썼어요 응답, 쓰고 다 썼어요 응답, 쓰고 다 썼어요 응답, 이런 것들을 계속 API 서버랑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데이터 레이크 팀에서 etcd를 굉장히 많이 튜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PI 서버하고 etcd를.
실제로 막 파드가 많이 생성이 되고 동시에 많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있을 만큼으로 튜닝을 하고 있고, 아마 저희도 그런 튜닝 정보를 받아가지고 적용도 하고 저희에 맞는 그런 상태도 확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다 쓰기가 완료가 되고 나면 API 서버가 이번에 다시 쿠블렛한테 보내요. 야, 이거 작업 완료됐으니까 컨테이너 D 더 괴롭히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쿠블렛은 알겠다고 하고 이제 통신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과정이 끝나면 이제 사용자한테 비로소 거기 뭐 파드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무슨 파드가 만들어졌다, 뭐 파드 크리에이티드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을 이제 쉘에다가 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보시면은 약간 좀 무슨 HTTP 통신하는 거랑 좀 비슷하잖아요. 실제 쿠버네티스 내에 모든 뭐 물론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들도 뭐 다 그렇겠습니다만 쿠버네티스에 있는 모듈들 역시도 각자 뭐 gRPC 통신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요런 그 어떤 생성과 그거에 대한 결과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작업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좀 저는 잘 알고 가시면 진짜 쿠버네티스 다루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외에 저희가 이게 파드뿐만 아니라 뭐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PV라든지 뭐 여러 다른 요소들 있죠. 그런 것들도 거의 이와 흡사하게 움직인다. 여기 상호작용하는 게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거의 흡사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야물 예시 뭐 이런 건 뭐 저보다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맨날 GPT 씁니다. 그다음에 이 파드의 상위 개념으로 레플리카랑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레플리카 셋은 말 그대로 파드를 그 복제본을 몇 개를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는 그 레플리카 셋을 컨트롤하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어떤 업무에서 사용을 할 때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디플로이먼트를 사용을 하죠. 레플리카 셋 같은 경우는 레플리카 셋만 만드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 디플로이먼트는 레플리카를 관장하고 레플리카는 파드를 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레플리카 뭐 개수 정하고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레플리카 그러니까는 컨테이너 스펙을 정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서로 어떻게 매칭돼서 그 서로를 이제 알아보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아마 뭐 데몬셋, 스테이트풀 셋 뭐 이런 거는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데몬셋, 스테이트풀 셋은 아마 다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혹시나 스태틱 파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kubectl 명령어를 해보시면 제가 잠시만요. 저도 회사 네. 음. 요거 화면을 요거를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 혹시 잘 어, 화면 잘 보이시나요, 혹시? 네, 네, 네. 어, 뭐 저희 뭐 이런 명령어 많이 쓰시죠? 파드 실제로 확인해 보면 이게 이제 저희 랩에 구축되어 있는 그 클러스터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가 디플로이먼트를 보면 그 쿠브시티 여기 실리움 오퍼레이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해시 같은 뭐 이상한 문자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여요. 요게 디플로이먼트 형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왜 디플로이먼트 형식이냐? 요거는 디플로이먼트의 이름이 되고요. 요거는 레플리카 셋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실제 파드의 그 어떤 구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kubectl get 레플리카의 마이너스 쿠브 시스템 이렇게 해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실리움 아까 오퍼레이터에 69B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자이어드 얼마 요청이 왔다 두 개, 현재 두 개, 레디 상태 두 개. 그럼 얘는 사용자 요청이 두 개였는데 현재 두 개고 레디도 두 개니까는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파드고 레플리카, 디플로이, 여기 파드 그리고 CTL, 디플로이먼트 이렇게 보시면 오퍼레이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오퍼레이터에 보면 여기 몇 가지가 여기 레플리카를 검색을 해봤더니 막 보이잖아요. 얘네들은 뭐냐면 저희가 왜 뭐 그 디플로이먼트를 에딧하거나 아니면 롤아웃 리스타트 같은 걸 하면 이렇게 레플리카의 기존 정보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얘네는 이제 디자이어드가 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롤백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더 전에 뭐 롤백도 단계를 뭐 몇 개 전으로 돌려라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롤백을 하게 되면은 요거를 뭐 되살린다든가 이 중에 이제 그 전에 걸 되살리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네는 뭐 특별히 자원을 소모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상태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매트릭 서버도 보니까는 뭐가 좀 바뀌었나 보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지금 현재는 요 레플리카가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태틱 파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드에 요거는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요. 11. 잠깐. 그게 없나? 오케이. 잠깐만, 제 비번, 이거 SSH 키로 제가 해놨던 것 같은데. 여기로 가볼게요. 예, 요거는 키가 들어가 있네요. 실제 노드에 가보면, 네, 여기 ETC 아래 쿠버네티스의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거 아래에 보면은 실제 요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뭘 하는 거냐면, 그, 스태틱 파드라고 해서 쿠버네티스에 이제 필수적으로 좀 떠야 되는 애들 이쪽에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API 서버에 물론 뭐 API 서버에 정보는 등록이 돼 있겠지만 요거를 실행하는 주체는 뭐가 되냐면은 API 서버가 뭐 요청을 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쿠블렛이 여기를 감지를 해요. 쿠블렛이 여기를 감지를 해가지고 요 야물 파일을 계속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다가 제가 뭐 하나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엔진엑스 파드 하나 요거를 여기 밑에다가 죄송합니다. CP 엔진엑스 야무를 이렇게 복사를 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엔진엑스 야물이 들어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파드가 하나 생겨요. 여기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요게 이름 이상하죠. 엔진엑스 다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그 어떤 노드의 스태틱 파드로 뜨는 애는 이름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 노드 이름이 뒤에 붙어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다 스태틱 파드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쿠브CTL
쉽게 좀 한 다음에 요거를 제가 하고 이렇게 딜리트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 49초 아까 뭐 한 50 몇 초쯤 됐겠죠. 이렇게 하면은 계속 되살아납니다. 얘는 뭐가 이 쿠블렛이 이걸 감지를 해가지고 그냥 컨테이너 D한테 계속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쿠버네티스의 쿠블렛 예. 아마 여기에 이게 아닌가? 어디지? 저도 이거 위치를 제가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쿠블렛이 걸렸나? 보면은 여기에 제가 어, 이거가 저 이거 어디에 있었는데 저도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하여튼 어디를 뭐라 그래야 되지? 스태틱 파드의 위치가 어디다 뭐 이런 거를 설정을 어디 적어 두는 데가 있는데 요건 제가 다음에 찾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쿠블렛 호스트 네임에서 호스트 네임 오버라이드에서 요거를 이제는 갖다가 적는 거고 쿠블렛 어드레스 뭐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파드는 이제 이런 거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뭐 좀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특별히 뭐 꼭 떠야 되는 파드가 있거나 그럴 때는 노드에다가 여기에다가 실제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야물 파일을 하나 올려놓음으로 해서 스태틱 파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RM etc kubernetes manifest의 nginx 요거를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이제 안 나오죠. 그래도 nginx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태틱 파드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이제 이 스태틱 파드 말고 그게 있어요. 앵커 컨테이너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앵커 컨테이너. 앵커 컨테이너는 어디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나? 제가 요거는 아마 다음 주 실습할 때 한 번 더 드리게 될 건데, 앵커 컨테이너가 뭐냐면, 실제 이게 저희가 쿠버네티스에서 파드를 생성할 때, 정말 최초 단계에 파드의 껍데기를 만들어주는 애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앵커 컨테이너고, 아마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포즈 3.10 뭐 이런 거 혹시나 로그 같은 데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걔가 하는 역할이 앵커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걔가 먼저 파드의 틀을 잡고 싹 빠지면서 이제 실제 저희가 실행해야 될 컨테이너가 구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음에 한 번 더 깊게 보겠지만은 이 쿠버네티스의 파드들은 IP가 유동적입니다. 파드가 새로 생기고 다시 뜨면은 IP를 자동으로 받기 때문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럼 이 파드 앞단에 실제로 이 파드의 진입점이 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로 쿠버네티스에서 서비스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가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타입도 있고, 클러스터 IP, 노드 포트, 이런 타입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얘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약간 L4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클러스터 IP, 노드 포트, 로드 밸런서, 익스터널 램, 요거는 이제 저희는 잘 쓰진 않는데, 제가 이거 쓴 데를 사실 잘 못 봤어요. 어쨌든, 클러스터 IP는 실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서 활동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완전 외부에서는 접근이 안 되고, 아까처럼 저희가 실제 노드에 직접 접근해서, 노드에는 클러스터 IP 대역의 라우팅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드 안에서는 저희가 이 클러스터 IP로 뭔가 호출을 할 수가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노드 포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쿠버네티스 내부에 있는 무언가를 외부로 노출할 때 이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노드의 특정 포트를 뒷단에 있는 이 서비스랑 매핑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본은 3만에서 32,767 사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그 쿠브 API 서버 야물 파일에 보면은 요 번호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서비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L4 로드 밸런싱 성질이 아니라 완전 쿠버네티스 바깥에 이제 실제 서비스를 노출할 때 노드 포트 형식 말고 어떤 특정 가상 IP 같은 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 IP로 들어오면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리버스 프록싱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저기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을 해보면 뭐 AWS나 이런 걸 사용을 해보면 걔네들은 로드 밸런서가 그 클라우드 인프라랑 좀 통합이 돼 있어가지고 쿠버네티스 레벨에서 서비스 타입으로 로드 밸런서 지정을 하면 자동으로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줘요. 물론 과금이 되지만 하지만 이게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오면 이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아마 올해 초에 뭐 관련 프로젝트 뭐 인프라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실리움에 뭐 BGP를 어쩌고 뭐 그런 말 엄청 많이 하고 저도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걸 사용을 해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이 로드 밸런서를 따로 구성을 좀 해줘야 돼요. IP를.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뭐 기존 계획은 뭐 BGP 쓰고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좀 이야기가 바뀌면서 뭐 그거는 안 쓰고 뭐 앞단에 뭐 HA 프록시나 엔진엑스 같은 리버스 프록시를 두고 노드 포트 형식으로 뭔가 노출을 해서 사용하는 거를 지금 저희 쪽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관리 포인트도 늘어나고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그렇게 한다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터널 레인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에서 또 다른 내부 서비스를 참조할 때 DNS의 이름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뭐 이건 잘 거의 써본 제가 사실 써본 경험이 없고 쓰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터널 네임은 서비스 타입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논쟁도 있는 수준. 대략적인 그림을 보면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볼 수가 있는데 클러스터 IP는 어쨌든 간에 이 서비스를 타고 실제 파드로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클러스터 내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노드 포트는 실제 노드의 특정 포트를 호출을 하면 그걸 받아서 서비스로 보내서 파드로 보내는 방식. 로드 밸런서는 이 트래픽을 받는 바깥에 무언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AWS나 이런 데는 뭘로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걔네들이 뭐 그 공개를 안 하니까 아마 어떤 물리적인 장비겠죠. 그거를 이제 프로비저닝해서 클러스터랑 통합되어 있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 뭐 실리움 BGP 뭐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가상 IP를 하나 광고하고 BGP 피어를 맺고 뭐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희 랩에 구성되어 있는 회사 랩에 구성되어 있는 거는 제가 그 BGP랑 ECMP 써가지고 그 로드 밸런서 라우터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좀 크리티컬하게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거는 이제 그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실습 환경에 또 요거 구성을 한번 해보는 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까지 제가 한번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예시는 뭐 그냥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 포트와 타겟 포트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서비스에 보면은 서비스는 어쨌든 얘가 존재하는 이유는 앞단에 무언가 받아주는 애고 그 다음에 뒷단에 파드로 넘기는 애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포트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가 노출하고 있는 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찌를 때는 요 포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겟 포트라고 하는 거는 실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뒷단에 있는 파드가 이제 어떤 포트로 수신을 하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80으로 들어오면 8080으로 들어가는 그런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를 한번 뭐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잠깐만.
여기서 다시 후보 시스템으로 네,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거 로드 밸런서 이거 만들어 둔 거고 여기에 보시면 어 요 여기 나오는 건 아니고 여기 나오는 건 아니고 HDL 시스템에 이거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야물 파일을 보면 실제로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HTTP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애는 노드 포트는 뭐로 노출하고 있고 포트는 뭐고 타겟 포트는 뭐다. 이런 식으로 얘는 443 노출하고 있고 노드 포트는 뭐고 타겟 포트는 뭐다.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시면 네, 나오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80을 노출하고 있고 요거는 근데 노드 포트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요게 요런 것들 실제 여기 53, 뭐 9965 요런 게 이제 어떤 프로토콜로 몇 번을 노출하고 있는지를 알려줘 주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 포트는 여기 실제로 보이진 않습니다. 요거 여기 땡땡에서 뒤에 있는 건 노드 포트예요. 근데 이거 로드 밸런서인데 왜 노드 포트가 있지?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저희 그 네트워크 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러면 다시 그 다음에 인그레스 요것도 중요하죠. 사실 저희가 아마 실제로 인그레스랑 많이 싸우실 거예요.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분들도 그렇고 뭐 실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도 오늘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우고 왔는데 그 쿠버네티스에서 그 HTTP 요청을 그 처리하는 전용 트래픽 매니저 저는 이름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L7 수준의 라우팅을 하는 어떤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인그레스라고 하는 애가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엑스 리버스 프록시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뭐 저희가 인그레스로 엔진엑스를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인그레스 클래스 이런 걸로. 그럼 실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엔진엑스 파드가 배포가 되고 걔가 엔진엑스 서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트래픽이 들어오면은 엔진엑스 컴피그에 보면은 HTTP 블록에다가 뭐 어떤 URL로 들어오면 백엔드 어디로 보내고 어떤 URL로 들어오면 백엔드 어디로 보내라 뭐 이런 거 막 쓰잖아요. 그거를 해주는 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실리움을 쓰고 있는데 저희 실리움도 있고 엔진엑스도 있어요. 실리움이 기본적으로 이런 로드 밸런서도 만들어주고 인그레스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관리 요소가 좀 줄어드는 되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실리움의 그 여러 노드들 중에 보면은 그, 스테이트 풀셋이 아니라 데몬셋으로 있는 것 중에 그 실리움 엠보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실리움 엠보이가 바로 그런 L7 라우팅 역할을 해주는 애다라고. 노드에 다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트래픽 들어오는 대로 걔가 바로 받아가지고 라우팅해서 어디로 보내겠죠.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아마 게이트웨이 API라고 하는 애로 갈 거예요. 게이트웨이 API라고 하는 애가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 아마 지금 1.34가 최신 버전이죠. 3.4가 최신 버전이고 아마 그 다음 버전부터 이 인그레스가 디프리케이티드 되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확장된 기능을 제공하는 그 인그레스보다 좀 더 확장되고 기능을 분리해서 실제 사용자와 관리자가 따로 이렇게 기능을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애다. 그래서 뭐 gRPC도 지원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로토콜을 좀 지원을 하는 그런 애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걸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인그레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헬름 차트나 이런 데서 아직 지원을 하지 않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다. 인그레스는 HTTP나 HTTPS만 된다. 그리고 TLS 터미네이션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여기에다가 시크릿으로 그 키랑 TLS 키랑 그다음에 그 인증서를 여기에다 마운트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TLS가 종료되도록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애, 그 다음에 노드 포트라고 하는 애랑 인그레스랑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L4 기반이 이제 노드 포트, 로드 밸런서라면은 L7 기반이 이제 인그레스고, 기능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그레스 트래픽은 인그레스가 먼저 받고요. 그 경로에 따라서 실제 가야 되는 서비스로 라우팅을 해줍니다. 이것도 잠깐 한번 볼까요? 인그레스를 가지고 나온 여기는 제가 인그레스를 설정한 게 없나? 아마 여기 가면은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제 저희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서비스들이거든요. 요거 아르고 CD 뭐 이런 거 접근해 보시면은 예, 이거 아마 떠 있을 거예요. 요 하버 한번 가볼까요? 어, 하버 키클락? 키클락 한번 가보죠. 키보드가 안 먹지. 잠시만요. 되는데. 보시면은 네, 요거 실제로 지금 키클락.밀리비트.클라우드로 해보시면은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다들. 여기에 보시면 어디 갔어? 다시 저희 요거를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인그레스이고요. 얘가 인그레스고 어드레스가 다 이걸로 박혀 있죠. 지금 보시면은 같은 어드레스죠. 이게 내부 어드레스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저희 앞단에 있는 라우터랑 뭐 이렇게 매핑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게 해둔 거고. 그럼 EIP가 도대체 뭐냐? 여기 보시면은 실리움 인그레스 로드 밸런서의 외부 I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에 이제 저희 네트워크 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이렇게 됐고, 그 외에 이제 뭐 볼륨, 이런 것들, 뭐 호스트 패스로 저희 뭐 쓰기도 하고, 실제, PV, 스토리지 클래스 활용을 해서 PV, PVC 이런 거 쓰죠. 스토리지 클래스는 어쨌든 뭔가 스토리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백엔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NFS가 그걸 할 수도 있고요. 뭐 아이스카시로 제공을 블록 스토리지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 자체는 HTTP가 기반이기 때문에 실제 쿠버네티스에서 그 스토리지 클래스로 사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 앞에 뭔가 랩핑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그거 역시도 스토리지 클래스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프로비저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뭐 저희 회사의 환경에서 제가 지금 스토리지 클래스 아직 구축을 좀 못한 게 있는데 나스를 하나 만들어서 뭐 NFS든 아니면 나스에서도 요즘 나스가 기능이 워낙 막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아이스카시도 지원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스카시를 가지고 블록 볼륨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저희 그
저희 환경이 이제 vCenter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vCenter에 있는 그 스토리지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또 붙이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스토리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V와 PVC에 관한 관계인데, PV는 말 그대로 어떤 볼륨, 연구 볼륨이고요. PVC는 그 해당 볼륨을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요청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PVC는 네임스페이스에 얘네가 속해 있는 어떤 리소스가 되고요. PV는 클러스터 레벨의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파드 같은 게 시작할 때 요 PVC를 통해 가지고 보통 볼륨을 이제 요청을 해 가지고 쓰는데, 이 볼륨이 제대로 마운트가 안 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파드가 계속 펜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볼 때 또 살펴보는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피그 맵 시크릿, 요것도 아마 이제 저희 많이 쓸 거예요. 많이 쓸 거고, 실제로 파드에다가 환경 변수를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뭐 파일을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파일들을 제공하는데, 일반적인 뭐 좀 노출이 되는 정보는 컴피그 맵으로,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애들은 시크릿으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근데 시크릿도 뭐 별거 없고요. 이거 그 어드민 계정 그 권한으로 보통 이제 시크릿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kubectl get 시크릿 뭐 해서 시크릿 이름하고 -5 YAML 이렇게 쳐보면 YAML 파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크릿에 있는 값 중에 막 이상하게 되어 있는 애를 베이스 64로 디코딩을 하면 실제 값이 뭔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시크릿이지 뭐 클러스터가 만약에 뚫리면 이 시크릿도 그냥 다 뚫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제대로 관리하려고 하면은 이런 시크릿 따로 외부 암호 저장소 같은 걸 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이 좀 쓰이는 게 그 하시코프 볼트가 사실 제일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 AWS 쓰면 AWS 시크릿 매니저, 애저 키볼트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나중에 도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저희는 지금 이제 좀 초보적인 단계다 보니까 요건 아직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배포 방식입니다. 요 공식 문서 제가 링크를 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하나씩 좀 걸어놨는데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쿠버 ADM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요거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한 땀 한 땀, 명령어를 치는 건 아니고 제가 쉘을 들여서 쉘을 실행하면 되도록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쉘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얘네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물론 뭐 구성하는 거는 아마 제가 거의 다 하겠지만은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또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사용자가 직접 컨테이너 런타임하고 CNI 이런 것까지 다 구성을 해야 돼요. 이 쿠버 ADM을 사용을 하면. 그래서 소규모 환경에 좀 적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쿠버네티스를 처음 배울 때 보통 다른 강의들 같은 거 보면은 쿠버네티스 환경을 다 제공을 해주잖아요. 뭐 베이그런트 이런 걸로 그냥 뭐 명령 한 방 때리면 클러스터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저는 그게 더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는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실제 한 땀 한 땀 쳐보면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그게 제일 좋아요. 커스텀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이제 대규모 환경에 배포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어떤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이해해 두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쿠브 스프레이를 통해서 이제 배포하는 방식, 저희 고객사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죠. 요거는 이제 앤서브를 기반으로 합니다. 결국에는 앤서브 플레이북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은 플레이북으로 미리 쫙 해야 되는 작업들이 쫙 짜져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는 인벤토리, 실제 대상이 되는 앤서블이 돌아갈 대상이 되는 서버들, 그 다음에 거기에 옵션 값들만 잘 조정을 해서 그냥 앤서블 명령어 하나만 때리면 됩니다. 근데 얘가 많은 회사들에서 한 4, 5년 전에 많이 썼어요. 앤서블 기반이기 때문에 쓰다가 이게 관리에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쿠브 스프레이는 한번 배포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클러스터 상태에 대해서는 얘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번 돌아가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 클러스터를 우리가 배포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그 클러스터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래파나 대시보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그래파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랄까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그러니까 약간 좀 서비스의 개념이 좀 크고요. 실제 이거를 하나로 모아서 볼 수 있는 대시보드가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그런 환경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규모를 환경을 배포하는 데는 유리하긴 한데, 근데 중요한 게 버전 관리, 상태 추적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걸 쓰다가 다 버렸어요. 그 어디야? 카카오 버렸고요. KT도 지금 클라우드 인프라를 오픈스택에서 쿠버네티스로 간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쿠버네티스 쓸 때 제일 처음 CTO가 와서 한 말이 쿠브 스프레이 죽어도 쓰지 말았어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쓰고 있는 게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거 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리고 이게 앤서블 기반에서 돌아가다가 뻥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뻥 나면은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중간에 돌아가다 말고 그래가지고 또 서버 들어가서 또 트러블 슈팅 해야 되고 걱정입니다. 이거 버전업 할 때 아마 다 죽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밉니다. 클러스터 API. 굉장히 선언적인 방식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방식으로 쿠버네티스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어 두고요. 걔가 다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 어떤 노드들에다가 OS 설치, 그 다음에 그 이닛 작업 이런 거를 다 자동으로 하도록 미리 어떤 그 명세를 해두고 그에 맞춰서 클러스터 구성을 하고, 만약에 노드가 하나가 다운이 돼서 빠그라지잖아요. 그럼 다른 걸로 그냥 교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온프레미스의 이 부분이 조금 안 맞거든요. VM을 사용을 하면 그 잘못되면 VM 날리고 그냥 다시 올려버려요. 그 대신에 그 기본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그런 것들은 일관되게 미리 명세를 해두는 거죠. 그리고 IP도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방식인 그런 뭐 호스트 네임 뭐의 IP 뭐 이거 아니고요. 그냥 되게 그 왜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모델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무슨 뭐 가축 스타일로 관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애완동물 스타일, IP 하나하나 줘가지고 호스트 네임 뭐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고, 가축 스타일은 뭐냐면은 목장에 예를 들어서 소가 200마리 있어요. 그러면 200마리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지 소 이름 뭐고 이런 거 안 적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그냥 선언된 노드 숫자만 잘 유지되면, 선언된 상태만 잘 유지되면은 그냥 그 클러스터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진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관리하는 방식이고, 요게 카카오에서 자기네가 쿠브 스프레이를 버리고 개발을 한 방식이 이거와 되게 흡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카카오는 그럼 왜 개발을 했느냐? 그때는 쿠브 스프레이가 클러스터 API가 없었어요. 없었고, 그래서 대중화되기 전이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개발을 했고, 많은 상용 제품군들이 이 클러스터 API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탈로스 리눅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쿠버네티스 전용 리눅스 배포판인데, 뭐 바이너리가 뭐 20몇 개 들어있대나? 실제 그 우분투나 이런 건 뭐 5천 개 막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는 되게 경량화된 OS인데 쿠버네티스만을 위한 OS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클러스터 자동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건 좀 대중적이진 않아 가지고, 그래서 대중적인 방법들 한 3개 정도 이렇게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어,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설명드렸던 것 중에 뭐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뭐 좀 개념 이해가 안 된다. 네. 있으시면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네,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게 쉘도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명령어 같은 거 같이 쳐보면서 한번 네,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요 이론을 토대로 해서 네, 다음 주부터
네,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진짜 쿠버네티스를 계속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물론 kubectl 명령어를 많이 쓸 건데 그거 플러스 이제 뭐 아까 보셨던 그런 매니페스트 같은 것도 한번 뜯어보고 실제로 트러블 슈팅하는 뭐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